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막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맞아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어제 열었는데 거기에 아주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심한 듯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지한다고 그럴까요? 예, 상당히 약간 좀 언짢은 얼굴이기도 하죠. 준비한 듯한 말인데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그 2년 동안 문 정부 취임 후에 2년 동안 해오던 거,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거를 성과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한다. 근본 바뀐 게 없이 계속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좀 주안점을 뒀죠. 그 야당 비판이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를 좀 버렸으면 한다. 또 하나는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 배경은 자유한국당을 지목을 안 했습니다. 주어는 없이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 투쟁하고 있는 거, 또 국회가 지금 올 스톱되고 있는 거, 여야 대표 회담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또 북한의 대북 쌀 지원도 좀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총체적인 거가 그건 답답한 마음을 좀 표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오히려 반목을 부추기는 거는 청와대다고 또 반대에 또 화살을 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경청은 하지 않고 좀 자기 주장만 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낡은 잣대를 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낡은 잣대를 가지고 과거로만 돌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막말에 관해서도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나도 민주당으로부터 막말 많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게 사과할 일이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사과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저들도 우리 보고 도둑놈이다, 토착 외구다 이렇게 비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서 이건 매우 잘못스럽고 저질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걸 하나 이제 그 정유섭 의원님이 간과한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수로 이야기한 그 비하 발언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더 모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미 막말 주고받는 거 우리가 오랜 기간
20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덜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문바라든가 지금 문제된 그 표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과한 것이어서 예. 잘못한 것은 시원하게 또 속 시원하게 또 깔끔하게 이건 분명히 실수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태도가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수 진영의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정유섭 위원이 이걸 대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종구 평론가님,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 네. 원래는 홍 전 대표 상대방에서 막말이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보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호시탐탐 자신이 이제 다시 이 전면에 나서는 네.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이 발언에 문제가 됐던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예. 지지자들이 너무나 극렬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또 집단에 대해서 이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행태로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을 놓고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표현이 예. 젠더 감수성, 예. 여성들의 어떤 성적인 매매를 하는 어떤 그 직업적인 여성의 비하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 감수성에 미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여성계의 비판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당내 경선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보여줬던 가장 큰 막말들의 가장 상처를 받았던 대상이 여성들이에요. 가령 부인을 촌년이 출세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들고 일어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사실은 정말 여성에 대한 또는 양성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지금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실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저는 해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그러니까 어떠한 발언이라도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아마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도 다시 나와서 그것을 비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당이든 당 대표가 사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흔들립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보수 진영의 분위기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이 전용욱 전 의원인데 원래 먼저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쓰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용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SNS로 달X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부르세요라는 글을 올립니다. 자신이 지난 10일 SNS로 이 표현을 먼저 썼다는 걸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해당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이 달X라는 표현이 달거나 해진 미창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더라. 네. 나는 그것을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쓸모없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고 이해를 했다. 그렇다면 비하 의미를 알았다면 내가 쓰지 않았겠지만 단어의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해서 쓴다는 게 뭐가 잘못이겠느냐. 이런 취지의 SNS 글을 올립니다. 결국은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몰랐을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만 향후로도 자신은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다라는 이게 좀 많이 근데 되는 건지 대중들이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 단어에 네. 대해서 그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미 인터넷에 오염돼서 각인된 효과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그게 각인된 상태에서 계속 쓰자 그러는 것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특히 전용욱 전 의원은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개인 방송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방송 부적합 언어라는 걸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렇게 포장해 주지만 결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는 도움되는 해석이나 발언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역시 오늘도 아주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오로지 내 편만 챙기고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내 정책과 내 소신만 강조하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지속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의 끝은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한 제가 확신합니다. 자, 유영걸 대표님 오늘 발언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은 결국에 불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또다시 뭐 과거에 촛불 집회 이후에 뭐 탄핵으로 해서 이제 정권 교체가 기틀이 또 됐지 않습니까? 근거가.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돼서 생각해서 오히려 좀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 얘기보다 더 문제되는 거는 며칠 전에 했던 얘기죠. 그 다이너마이트 이거요? 예, 세종 4대강 그 보를 철거하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그 청와대에 던져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한 얘기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얘기죠. 그래서 그건 지금 언어적인 감수성 이거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뭐 헌법을 잘 안 지키는 거,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받았거나 채택 안 되는 걸 막 임명한다든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좀 너무 과격한 발언들 이거는 좀 정제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막 높아지고 있고 중도층들이 좀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한 1.6%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바짝 근접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기보다도 지금 집권층에 대한 반발 심리도 상당히 반사이익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저런 좀 과격 발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오히려 중도층을 쫓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제가 보기에는 5.18 광주에 관한 말, 또 세월호에 관한 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여성에 대한 얘기들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은 큰 코 다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참 지지율 올라왔다가 5.18 얘기하면서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뭐 비판은 김무성 의원도 얼마든지 하되 좀 어느 정도 좀 정도는 좀 지키는 언어적인 감수성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근데 불행하게도 막말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막말해야지 금방 보도가 되고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자제와 좀 이 숙련된 그런 좀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발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파고들어서 이 정부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좌파 혁명 세력입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송하라고 걸어가지고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못 해본 나라를 살리기에만 전념했던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가 7일 날 했던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어제 답을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황 대표는 그 당시에 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왜곡된 신념과 왜곡된 그 발언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 그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으로 그런 공안검사 시절 뭐 했냐. 그 한교안 덕분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그 평양 축전에 임수경 대표하고 통일원을 통해서 이제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걸 지령수수로 기소를 했다. 그 당시 공안검사들은 그러니까 뭐 고문하고 간첩 조작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은 것이 또 황교안 대표 공안검사들이다 이렇게 좀 맞받아쳤는데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간첩 사건으로 조작돼서 억울하게 형사받다가 현재 재심 판결 받고 무죄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과거의 전과 때문에 잘못
잘못된 국가의 폭력 때문에 취직도 못했습니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취직도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 산 분들을 돈 벌어봤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민변 변호사님들까지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좌파 변호사님이라고 돈 잘 벌고 그런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공당의 어떤 대표로서는 사실 왜곡이 조금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각을 세울지가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종구 평론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 총선에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슬슬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황교안 대표의 저런 발언이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일단 자신을 언급해 준 것.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어쨌든 명실공히 보수의 이 대권 후보로서는 굉장히 선두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임종석 그 사람은 뭐 벌어본 사람인가 하고 각을 세우는 상황이라면 거의 자신도 대권 주자급으로 지금 불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 좋고요. 두 번째 구도가 참 좋아요. 자신이 봤을 때는 왜 뭐 황교안 대표는 공안 검사였고 자신은 거기에 이제 그 학생 수배된 학생으로서 형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념의 구도. 그러니까 황 대표가 제기하는 어떤 이념의 구도가 솔직히 이쪽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 실장도. 여권에서도? 예, 왜냐하면 공안검사 출신이고 지금까지 뭘 했냐. 그러면 뭐 그 빨갱이 잡는다고 이렇게 제가 인용부를 하나 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잡겠다고 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 양산하지 않았느냐라고 각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좌파 우파의 어떤 뭐 좌파 우파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면서 자신이 이제 뭐 총선에 나온다든지 혹은 앞으로 또 큰 다른 꿈을 그린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언급한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이 보수 쪽에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가 없죠.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각을 세울 사람은 임종석 실장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각을 세워. 대통령과 각을 세우든 아니면 뭐 차기 진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라이벌들을 상정을 해서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격을 하다거나 각을 세워야 되는데 임종석 시장 아직 총선도 안 들어온 정치 또 뭐 정치계에 아직 뭐 입문이 아니라 복귀 안 한 사람인데 굳이 언급을 하면서 이 방송에까지 두 사람을 함께 세우는 어떤 방송이 됐잖아요. 예. 보수 쪽에서는 실패한 단어이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민생 투쟁 중인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갖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쓰레기 수거하는 장면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장면이 뭐가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저 장면이 지난 11일에 대구에서 환경미화 중 쓰레기 수거 차량에 뒤에 탑승해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제 민주노총 일반연맹이 상당히 비판적인 평을 했는데요. 보호장구도 미착용했고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것은 작업안전지침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그 경북 영천 은혜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했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합장도 하지 않고 또 반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그대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특히 행사 마지막 부분에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보리식이 있었습니다. 외빈 중에 가장 먼저 호명됐는데도 손을 휘저으면서 나 그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1야당 대표라면 그 행사에 참석했으면 그 행사에 걸맞는 예법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종구 평론가. 반배와 합장을 부처님 모심 날 사찰에 가서 하지 않았다. 정치인으로서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은 아닙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장 시절에 법여식이 있었는데 합장을 안 했다고 해서 그때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어요. 시장 시절에? 네, 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그 비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불교계하고 굉장히 그 반목이 심했죠. 왜냐하면 뭐 서울을 봉헌하겠다. 뭐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서 불교계가 뭐 거의 뭐 굉장히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 된 이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든 뭐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합장을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그 의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한번 불교 행사에서 합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 방문해서 지난 3월에. 그런데 이게 도리어 이 기독교 그 신자신데 굉장히 또 이 열렬한 기독교 신자시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전도사예요, 지금 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어요. 지난 3월에 하는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합장한 채로 3번 반배 정도면은 굉장히 외를 다 한 셈인데. 그래서 아마도 그 비판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합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 조언처럼 드리는 말씀은 불상에 대해서 예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우상을 뭐 한다거나 우상 믿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불교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 신도 아니고요, 불상이. 그러니까 예를 드리는 건 사람한테 예를 드리는 거나 똑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어야 된다. 정치인의 메시지나 정치인의 행동은 일관된 흐름이어야 되지 그것을 자주 바꾸면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나는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불교를 인정한다. 라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건 간에 그것은 처음에 지킨 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종교는 결코 이렇게 그 배타적이 돼서는 큰 꿈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걸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해야 돼요. 그 종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시장을 관두고 후보, 암묵적인 후보 시절에는 또 합장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아직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덜 된 걸까? 이렇게 앞으로 쭉 갈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가운데 길목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교회 장로잖아요. 굉장히 독실한 장교니까 교회 신도들은 우리나라가 구교하고 신교가 있잖아요. 가톨릭은 비교적 좀 관대한 편이죠. 옛날부터 그 박해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 쪽하고 불교 쪽하고도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신교 쪽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뭐 우상 배척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엄격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장하는 것도 신도들이 신교 그 기독교 신자들이 볼 때는 저럴 수가 있냐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불편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안 하면은 저를 합장도 안 할 거면서 왜 또 절에는 갔냐 말이지. 또 저 불기 부처님 오신 날 아니에요. 해필이면은.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저는 저런 날 같으면은 진짜 아예 가지를 마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 가지 말든지 가서 주위 사람들 다 합장하고 있는데 혼자 멀구멍이 서 있어서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 그래서 자기 그를 불교나 타 종교도 존중한다는 거를 그때그때 많은 말로 좀 표시를 하되 저런 행사는 그냥 메시지로 좀 대체 또 이해해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중적으로 표는 얻고 싶은데 다른 종교는 싫다. 뭐 이런 거를 얼굴이 노골적으로 표시가 나면 그 얼굴만 봐도 다른 신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는 집집마다 제사부터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아까 이종훈 대표 얘기한 대로 좀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길로 좀 이렇게 나가야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양쪽에서 욕 얻어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에 사찰 갔을 때 어떻게 했을지가 또 궁금해지죠. 이거 하나 더 볼게요. 그럼 손정혜 선생,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드는 거는 정치인들이 이거 잠깐 하는 거거든요.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비판하는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이제 조금 각색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깨끗한 사람이었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숭고하고 어렵고, 사실은 우리 다 자는 시간에 저렇게 쓰레기 치우냐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이 업무들을 하시는
분인데 예. 얼마 전에 부산시의원이 뭐 특별한 전문 지식도 없는 뭐 그러면서 뭐 연봉이 높다 이런 식으로 또 비하하기도 해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황교안 대표가 약간 직업 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쓰레기 차량을 탑승하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조금 불편하셨던 심정을 저렇게 함부로 타지 마라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타고 가다가 급정거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전지침에는 저렇게 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타더라도 그 안전장구나 보호장구를 필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타고 더군다나 그 모습만 딱 사진을 찍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 정치인들이 홍보 목적으로만 접근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처음이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도 휴무일 그랬죠. 헷갈려서 가셨잖아요. 처음이니까 또 너그럽게 봐줄 부분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황 대표 보좌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